안녕하세요. 오픈서베이 황희영입니다. 오픈서베이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 저희가 가격 수용도 조사에 대해서 1차 웨비나를 했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좀 다른 종류의 방법론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아랫부분, 경쟁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경쟁사의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내 가격이 변화했을 때의 결과만 테스트를 하면 되는 경우와 경쟁사가 가격 대응을 했을 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경쟁사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낸다든지와 같은 비가격 대응을 할 경우까지 고려해야 하는 방법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컨조인트라고 하는 방법론은 사실은 일전에 저희가 컨조인트 웨비나에서 별도로 한번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어서 오늘은 다른 방법론과 간단히 비교하는 정도로만 다루고, 위에 두 가지 시나리오 테스팅과 브랜드 프라이스 트레이드 오프 BPTO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웨비나에서 저희가 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좀 복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웨비나에서 저희가 강조했던 가격 수용도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인 원가 기반 가격 결정 방법론보다 가치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만큼을 가격으로 저희가 그 과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러니까 과금의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대신에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치 기반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수요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아래 보시는 차트에서는요, X축으로 가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요. Y축에는 그 가격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구매 의향자의 비율이 떨어지는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곡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제품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 시장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보시면 74유로를 넘어서면 구매 의향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74유로라고 하는 가격을 디맨드 클리프, 이 지점을 지나면 수요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을 할 때는 74유로 이상이 되지 않도록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가격 수요 곡선을 가지고 예상 매출과 예상 수익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당 단가가 10유로라고 계산을 했을 때 수익 곡선을 제가 그려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더 그려보면, 아까는 사실 수요만 생각을 했을 땐 74유로를 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매출과 수익을 같이 그려봤을 때는 매출과 수익이 최대화되는 지점이 바로 67유로이고 이 지점이 최적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요 곡선과 매출 곡선, 수익 곡선을 어떻게 실제로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난 웨비나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실제로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예시예요. 위 축구공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라면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소비자들이 각각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기반으로 다른 가격대를 응답을 하실 겁니다. 또 실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면요,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60유로에서 80유로까지 전체 100%의 응답자들 가운데 해당 가격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몇 %인지를 나타내게 되는 데이터입니다. 엑셀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다고 하면 지금 B컬럼에 가격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C컬럼에 해당 가격에서 구매 의향이 있다고 표현한 응답자의 비율이 표기가 될 것이고, 이 C컬럼의 전체 합산을 하게 되면 100%가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계산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80유로일 때 구매를 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3%가 맞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계산식으로 넣으면 C22번 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79유로가 됐다고 하면요. 80유로의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던 소비자는 가격이 79유로가 되면 79유로에서도 구매를 하실 겁니다. 따라서 79유로에서의 수요는 79유로에서 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과 그보다 높은 가격인 80유로에서 사겠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을 합친 것이 실제 수요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3이 되겠죠. 하나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78유로가 된다고 하면 이때는 78유로에 사겠다고 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79유로, 80유로에 사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자신이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힌 가격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는 이 세 숫자를 더한 게 수요가 되게 됩니다. 7%가 되죠. 엑셀에서 수식을 건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77유로에서 구매를 할 사람의 비율은 77유로부터 80유로까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계산을 하게 되면 가장 낮은 가격인 60유로에서는 100%의 소비자가 구매를 할 것이고요. 80유로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3%로 낮아지는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 숫자가 바로 앞서 보셨던 가격 수요 곡선을 구성하는 숫자가 됩니다. 매출과 수익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매출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죠. 80유로일 때 매출은 80유로 곱하기 80유로에서 구매할 사람의 숫자를 3명이라고 하면 곱하기를 한 게 되겠죠. 79유로 곱하기 3명이 사실 이때의 매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80유로부터 60유로까지 실제 판매를 했을 때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수익을 계산을 하려면 이 하나의 축구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이 라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사실 공장은 이미 지어진 공장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하나의 축구공을 더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감안을 하게 돼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가격이 80유로라고 했고 개당 원가가 10유로라고 하면 80유로에서 10유로를 뺀 것이 개당 수익이 되고 여기에 수요를 곱한 것이 전체 수익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79유로일 때도 79유로에서 10유로를 뺀 것이 개당 수익이 되고요. 여기에 수요를 곱하면 전체 수익이 되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모두 계산을 하면 이런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가격대에 따른 수요와 매출과 수익의 곡선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때 이제 숫자를 잘 보시면 67유로가 됐을 때 매출이 6,499유로로 최대화가 되고 수익은 67유로에서 5,529유로로 최대화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67유로에서 매출과 수익이 최대화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데이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 가격 수요 곡선을 어떻게 그리느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많이 말씀을 주셨던 거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복기를 해봤고요.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은 굉장히 많지만 카테고리 특성이나 브랜드 도입 단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카테고리 특성이라고 하면 단가가 낮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카테고리인지 아니면 가전처럼 한번 구매를 할 때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카테고리인지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되고요. 이미 시장에 도입된 지가 좀 많이 된 제품군 혹은 브랜드여서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비싸. 이 정도면 뭐 저렴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준거점이 있는 상태이냐 아니면 너무나 새로워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면 대체 얼마면 비싸고 얼마면 싼 건지에 대한 좀 기준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태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에 맞는 가격 수용도 조사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웨비나에 이어서 오늘 좀 새로운 방법론 2가지를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을 고려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경쟁사의 가격 대응의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테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가격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그때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응답자들에게 이 4가지 옵션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평소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제품들이 판매가 된다면 어떤 제품을 가장 구입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제시했던 제품은 크게 4가지입니다. 퍼실, 다우니, 테크, 그리고 지난번 사례에서도 보여드렸던 가설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월이라는 브랜드에서 검은옷 전용 세탁세제가 출시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용이한 비교를 위해서 용량은 전부 3리터, 그리고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퍼실, 다우니, 테크의 경우에는 쿠팡 로켓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 비용을 기준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퍼월은 저희가 가정한 가설적으로 생각하는 출시 가격 17,000원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경우에는 사실 퍼월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경쟁사 제품을 같이 제시를 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제를 살 때 소비자들이 이커머스 사이트나 혹은 매장에 가면 처음부터 경쟁 브랜드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쟁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경쟁 제품의 정보를 같이 제시를 하고 그 가운데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했던 시나리오는 이 퍼월이라고 하는 새로 런칭하려고 하는 제품의 가격이 11,000원부터 25,000원까지 달라질 때 선택이 실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퍼월이라는 제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테스트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설적으로 생각한 목표 판매가는 17,000원인데 이 전후로 가격대를 좀 넣어서 총 8개의 가격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퍼월의 제품 가격은 계속 다르게 제시가 되었지만 경쟁사 제품 가격은 현재 시장가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응답자가 응답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는 퍼실, 다우니, 테크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가대로 제시가 되고요. 퍼월이라는 제품, 새로운 제품은 목표하는 판매가인 17,000원에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응답자가 만약에 퍼월을 구매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으면 그 다음 질문에서는 퍼월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19,000원으로 제시를 하고요. 만약에 19,000원에도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 다음 가격인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때는 만약에 더 이상은 너무 비싸서 나는 퍼월은 구매 못하겠고 퍼실을 구매하겠어 라게 하게 되면 이 응답자의 응답은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타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혹은 나는 이 중에는 구입하고 싶은 제품이 없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설문이 종료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제시된 거에서 퍼월을 17,000원에 제시했더니 너는 너무 비싸서 이 제품을 못 사겠어, 다른 제품을 사겠어 라고 응답을 하신 경우에는 퍼월의 가격을 내려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15,000원에 제시를 하고요. 그러면 원래 선택했던 퍼실과 퍼월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때 응답자는 난 여전히 퍼실을 사겠어 라고 했다라고 하면 13,000원으로 한 번 더 내려봅니다. 그리고 13,000원이라고 하면 새로운 제품을 사보겠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면 종료가 되는데요. 다른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는 다음 질문에서 자사 브랜드를 더 낮은 가격에 제시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면 살 의향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고요. 자사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설문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앞서서 보셨던 퍼월의 테스트한 가격인 11,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퍼월이라는 신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앞서서 하나하나 좀 계산 방법을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계산을 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X축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요. Y축에서는 그 가격에 이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하신 분들의 수요를 표시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수요는 떨어지고요. 앞서 보셨던 사례랑은 조금 다르게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점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000원을 넘어가면 조금 더 떨어지는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가격대에서 가격과 수요를 곱해서 한번 매출을 계산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15,000원에서 매출이 최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수요는 11,000원일 때 가장 높지만 기대 매출은 15,000원에서 최대화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 제품을 런칭하면서 초기의 목표가 무조건 시장 점유율을 최대화하는 거다라고 하면 11,000원이라는 가격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매출 전체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라고 한다면 15,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이 제품을 최초에 런칭할 때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나 최대한 고가의 런칭 가격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최대 기대 매출은 15,000원에서 형성이 되지만 사실 그보다 약간 높은 17,000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가격 수용도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인 가격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런칭하거나 시장에서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결정을 잘 하시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바탕으로 내 비즈니스의 목표에 맞춰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린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자사 제품을 이제 퍼월 검은 옷 전용 세탁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품의 가격이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달라질 때 자사 제품이 제시된 4가지 제품 중에서 선택되는 비율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사 제품이 선택되는 비율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프라이스 포인트에서 합산은 100%가 될 거고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나는 하나도 구입하고 싶은 제품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약 1에서 3%에 해당하는 분들은 위쪽에 좀 작은 포션으로 남고요. 자사 제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11,000원일 때는 전체 소비자 중에 21%에서 25,000원이 되면 2%까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사실 자사 제품의 가격이 달라질 때 선택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다우니와 퍼실입니다. 특히나 17,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에서 25,000원까지 높아질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퍼월이 17,000원일 때 퍼실이라는 제품은 선택되는 비율이 27%였는데 퍼월 제품이 25,000원이 되면 34%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퍼월이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수요가 퍼실로 많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게 되는 제품이 퍼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 아래쪽에 테크 제품을 보시면 퍼월 제품이 얼마에 나오던지 간에 테크를 선택하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테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가격과 관계없이 이런 퍼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 혹은 새로운 제품을 선택할 의향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테크와 퍼실 다운이 그리고 퍼월이라고 하는 자사 제품은 조금 분리된 시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테스팅 방법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경쟁 제품이 존재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경쟁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접하게 되는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여러 제품을 제시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라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자사 제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 인하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한다면 이번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사 제품을 여러 가격 포인트에서 제시를 하고 이때 선택되는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때 제시할 가격 범위는 출시 목표로 하는 가격, 이 중간 지점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출시 목표 가격은 17,000원이었는데 11,000원에서 25,000원까지 테스트를 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간격은 즉 저의 경우에는 17,000원에서 2,000원씩 내리면서 그 다음에 2,000원씩 올리면서 해서 2,000원 간격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 간격은 현재가의 한 5에서 10% 선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유는 가격 기반으로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준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5%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던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든 응답자가 다 17,000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응답자는 19,000원에서 시작했고 어떤 응답자는 15,0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보는 가격에 따라서 응답 패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 목표가를 중심으로 3개 정도의 가격점에서 응답을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보는 방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 번의 조사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할 수는 있는데 단 한 응답자한테는 하나의 시나리오만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좀 전에는 자사의 퍼월 검은 옷 전용 세탁세제 3리터 라고 하는 SKU 한 가지에 대해서만 가격 조정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만약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SKU, 기존에 있던 SKU 한 가지와 신규로 넣으려고 하는 SKU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가격 조정을 하는 안을 테스트하고자 하신다면 동일한 조건의 응답자 풀을 2개를 만들어서 각각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경쟁사가 가격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의 임팩트가 달라질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브랜드 프라이스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소비자들은 모든 제품의 구입을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 간의 트레이드 오프 결정, 어떤 걸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대신 어떤 걸 포기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좋은 브랜드를 사는 대신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는 트레이드 오프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BPTO는 이런 브랜드와 가격 간의 트레이드 오프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응답자가 보게 되는 화면은 앞서서 보셨던 시나리오 테스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기존에 있는 제품의 그 가격을 변동하면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 런칭하는 제품이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4가지 아주 대표적인 세탁세제 제품을 가지고 한번 실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퍼실, 다우니, 테크, 엑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퍼실과 다우니가 상대적으로 조금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테크랑 엑츠가 좀 매스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떤 거를 자사 제품이라고 가정을 했는지는 뒤에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릴 테지만 사실은 4가지 케이스에서 전부 다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퍼실이라고 할 때, 다운이라고 할 때, 자사 제품이 테크라고 할 때, 엑츠라고 할 때 각각 어떤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각 브랜드별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최소 최대 가격대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 테스트한 방식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가는 퍼실은 18,500원, 다운이 16,500원, 테크 1,500원, 그리고 엑츠 8,500원. 이 가격은 쿠팡 로켓 배송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현재가라고 일단 가정을 했고요.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현재가 대비 10% 인하한 안, 그리고 20% 인하한 한, 반대로 10% 인상한 가격, 20% 인상한 가격 이렇게 한 브랜드에 대해서 5개의 가격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응답자들이 응답한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모든 브랜드에 대해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최저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즉 현재가 대비 20% 인하된 가격이 모든 브랜드에 대해서 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실은 14,800원에서 엑츠는 6,800원까지 제시가 되었고요. 이 첫 번째 문항에서 응답자가 만약에 테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문항에서는 경쟁사 제품의 가격은 고정하고 테크 제품만 한 단계 올립니다. 그러면 현재가 대비 10% 인하된 가격인 9,450원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브랜드들은 앞서서 제시됐던 것과 동일한 가격이 제시가 되고요. 내가 선택했던 브랜드의 가격이 10% 정도 올랐을 때 소비자가 계속해서 같은 브랜드를 선택할지 다른 브랜드로 선택을 옮겨갈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경우는 테크를 다시 한번 선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질문에서는 또 테크만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테크가 현재가인 1,500원에 제시가 되고 나머지 브랜드들은 현재가 대비 20% 인하된 가격에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테크가 1,500원이 되면 그렇다면 다우니를 한번 사볼게 라고 응답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우니의 가격을 10% 올립니다. 다우니가 14,850원이 되면 이제는 퍼실과는 가격 차이가 없어졌죠. 그러면 아마도 이 소비자는 퍼실 평소에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이렇다면 퍼실을 한번 써봐야지 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퍼실의 가격을 올려서 이 소비자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도 퍼실을 살지 한번 더 보고요. 만약에 퍼실을 계속해서 산다고 하게 되면 계속 진행을 하는데 2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은 퍼실을 사지는 못하겠다 라고 해서 이 중에 구입하고 싶은 제품이 없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되면 설문이 종료가 되는 방식입니다. 모든 브랜드에 대해서 최저 가격에서 시작해서 선택한 브랜드에 대해서만 한 단계씩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결국 어떤 한 브랜드가 계속 선택돼서 최고 가격에 이미 이르게 되면 설문이 끝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모바일에서 제시했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왼쪽과 같이 제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먼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별로 각 제품이 얼마의 가격에 판매가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소비자가 선택을 반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격 탄력성이란 예를 들어서 다운이라는 제품이 13,200원에서 19,800원까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가 얼마나 가파르게 변하는지 혹은 가파르게 변하지 않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측정을 하려면 몇 가지 좀 처리가 필요한데 먼저 다우니는 13,200원이고 퍼실이나 테크, 액츠는 모두 현재가에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다우니에 대한 수요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서는 다우니 가격이 14,850원이 되고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브랜드는 현재가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할 때 다우니의 수요를 한 번 더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우니가 16,500원이 됐을 때 그리고 18,150원이 됐을 때 그리고 19,800원이 됐을 때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우니의 수요를 측정해서 아까 보셨던 가격 수요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얼마나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가파르게 주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다우니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퍼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퍼실의 가격이 14,800원부터 22,200원까지 변하고 나머지 가격들은 전부 다 현재가에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퍼실의 수요를 측정하면 퍼실의 가격 탄력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4가지 브랜드 각각에 대해서 모두 제시된 가격 범위 안에서 이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제 결과이기 때문에 브랜드 A, B, C, D라고 실제 브랜드 이름을 노출하기보다는 이렇게 약자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A의 경우에 먼저 해석하는 방법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가운데 점이죠. 가격이 현재가 대비 20% 올라갈 때 우측으로 갈 때랑 가격이 현재가 대비 20% 내려올 때 왼쪽으로 갈 때 가격 수요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A의 경우에는 현재가 대비 20%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현재 대비 9%포인트가 낮아지고요. 반대로 현재가 대비 20% 가격을 더 인하를 하게 되면 수요가 27%포인트가 늘어납니다. 즉 현재가보다 가격을 낮추면 즉 프로모션을 했을 때 수요를 굉장히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B의 곡선도 브랜드 A와 꽤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가격을 20% 올려도 수요의 감소는 6%포인트밖에 되지 않지만 가격을 20% 인하한다고 하면 23%포인트나 더 많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A와 B는 전형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좀 좋은 브랜드의 예시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은 좀 적고 가격을 내렸을 때는 더 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즉 대부분의 경우에 평소 조금 더 좋은 브랜드 써보고 싶지만 가격이 허들이 돼서 써보지 못했던 소비자들을 흡수하는 그런 유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C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C의 경우에는 현재가 대비 20% 인상을 하면 수요가 한 10%포인트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지만 20% 인하를 했을 때는 26%포인트 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브랜드 B 대비해서는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 수요를 잃는 효과가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이 브랜드 또한 프로모션을 하면 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D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현재 일단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의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높죠. 그런데 대신에 가격이 20% 올라갈 때 수요가 마이너스 14%포인트, 14%포인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걸 보여주고 반대로 가격을 20%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D의 경우에는 이 곡선을 봤을 때 가격을 조정해서 판매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4개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낮은 브랜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4개 브랜드 각각에 대해서 자신의 브랜드만 조정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보여드렸는데 각 브랜드가 자신의 가격을 조정을 했을 때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A의 가격을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20%까지 인하하고 20%까지 인상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바그래프는 합산을 하면 100%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에서 제시했던 4개 브랜드 그리고 이 중에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없다라는 보기 중에 응답자는 한 번에 하나의 보기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합산하면 100%가 되는 그래프가 되는데요. 이거를 Share of Preference라고 부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사실 시장에는 이 4개 브랜드 외에도 다른 브랜드들이 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시장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브랜드와 가장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브랜드 세트로 좀 좁혀서 제시를 했고 그랬을 때 나온 선택된 비율은 정확히 시장 점유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시된 브랜드 중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비율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Share of Preference라는 용어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앞에서 보셨던 사실 브랜드 A가 아까 현재 가격 대비 이제 20% 인하를 했을 때 수요가 27%포인트 늘어나고 현재 가격 대비 20% 인상을 했을 때는 9%포인트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앞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브랜드가 어떻게 수요가 변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A 브랜드의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A 브랜드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이 수요를 더 가져가게 됩니다. 그럴 때 B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대비해서 3%포인트 선호 점유율이 올라가고요. C 브랜드는 2%포인트, D 브랜드는 가장 오른쪽 밑에 하단에서 보시는 숫자인 3%포인트 선호 점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A 브랜드가 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좀 잃게 됐을 때 그 수요는 브랜드 B, C, D로 좀 고르게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가격을 인하했을 때를 한번 볼까요? A 브랜드가 가격을 인하해서 A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나머지 브랜드 중에 누군가는 그 수요를 잃게 될 텐데요. 그 수요를 가장 많이 잃는 것은 브랜드 D입니다. 즉 A 브랜드가 프로모션을 하면 브랜드 D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D는 상대적으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가격이 좀 낮고 현재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대신에 좀 더 높은 가격에 있는 브랜드가 프로모션을 하게 될 때는 평소에 좀 그 브랜드를 써보고 싶지만 가격이 문제가 됐던 소비자들의 수요가 옮겨가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브랜드 A의 가격 인상 시에는 3개 브랜드로 유사하게 수요가 이동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랜드 B의 가격이 변화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B는 현재 가격 대비 20% 인하를 하게 되면 자신의 수요는 23%포인트 꽤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대비 20%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수요가 6%포인트만 줄어서 앞서서 보셨듯이 모든 브랜드 중에서 가격을 인상했을 때 수요가 적게 줄어드는, 즉 브랜드력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브랜드 B의 가격을 20%까지 인하를 했더니 누군가는 또 그 점유율을 잃어야 할 텐데요. 브랜드 C와 D가 좀 비슷하게 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브랜드 B가 프로모션을 하면 원래는 C와 D를 사던 사람들이 B를 사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인상을 할 때를 좀 보면요. 브랜드 B가 가격을 인상을 하면 누군가한테서 수요가 좀 늘겠죠. 이동을 할 텐데 브랜드 A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브랜드 A와 B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그래서 B의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 B 대신에 A로 옮겨가는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드 C를 한번 살펴볼까요? 브랜드 C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 대비 20% 인하를 하게 되면 수요가 많이 늘죠. 26%포인트가 느는데 그 대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브랜드 D의 수요를 흡수합니다. 브랜드 D가 수요를 23%포인트나 잃게 되는 거죠. 즉 브랜드 C가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브랜드 D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브랜드 C가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요. 10%포인트 수요가 주는데 그 중에서 8%포인트가 브랜드 D로 이동을 합니다. 즉 브랜드 C와 D가 좀 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브랜드 C의 가격이 20% 인상을 하더라도 브랜드 A와 B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리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D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인하할 때 수요량의 변화, 가격을 인상할 때 수요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그런 특징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좀 전에 브랜드 C의 가격을 20% 인하하면 브랜드 D에서 23%포인트나 수요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브랜드 D의 가격을 20% 인하하지만 브랜드 C인데 제가 그 오타를 냈네요. 브랜드 C의 변화량이 5%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브랜드 D 가격을 인하해도 브랜드 C를 수요할 수 있는 수요 흡수량이 브랜드 C가 가격을 인하했을 때보다 작습니다. 즉 브랜드 D보다는 브랜드 C가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프로모션 효과가 좀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D의 가격을 20%나 인상해서 수요가 14%포인트 줄어도 브랜드 C는 좀 변화를 하지만 브랜드 A, B의 수요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리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그 앞에 보셨던 시나리오 테스팅 결과랑 뭐가 이렇게 다른가? 그냥 가격을 올리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 같지 않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랜드 프라이스 트레이드 오프라는 방법론의 특징은 좀 월게임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가격 대응을 경쟁사가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뒷장에서 그거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대응 시나리오인데요. 먼저 모든 브랜드가 현재 가격에 있을 때 브랜드 A가 10% 가격을 인하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시장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근데 브랜드 A가 10%를 인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고 있지 않고 브랜드 B가 10% 인하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A만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브랜드 A의 선호 점유율이 증가합니다. 15%에서 27%로 12%포인트 증가를 하고 그만큼 다른 브랜드들이 잃게 되는데요. 주로 브랜드 C와 브랜드 D가 많이 잃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브랜드 B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브랜드 A와 B는 둘 다 좀 프리미엄 브랜드이고 각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즉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브랜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랜드 B가 똑같이 10% 프로모션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B의 선호 점유율이 이번에는 10%에서 16%로 7%포인트 늘어납니다. 이게 숫자가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제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을 해서 보여드려서 그렇습니다. 브랜드 B가 10% 인하를 하게 되면 브랜드 B의 선호 점유율이 7%포인트가 늘어나고 원래는 브랜드 A를 인하를 했을 땐 브랜드 A로 몰렸던 사람들 중에서 4%포인트가 다시 브랜드 B로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브랜드 C와 D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있듯이 브랜드 A가 10% 인하를 하게 되면 평소에 조금 더 프리미엄 브랜드인 브랜드 A를 써보고 싶었지만 가격 문제 때문에 써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시도를 하면서 12%포인트 점유율 증가가 나타나지만 브랜드 B가 대응을 하게 되면 브랜드 B로 그중에 좀 일부분이 옮겨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브랜드 A와 B의 두 개의 합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브랜드 B가 먼저 10% 인하를 하고 브랜드 A가 또 따라와서 10% 인하로 대응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B만 10% 인하를 하면 수요가 11%에서 19%로 8%포인트 늘어납니다. 앞서서 브랜드 A가 10% 인하를 했을 때는 12%포인트 올라갔잖아요. 할인에 의한 수요를 더 진작하는 가격 탄력성이 브랜드 A가 B보다는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랜드 A가 대응을 하게 되면 브랜드 A의 선호 점유율이 12%에서 23%로 11%포인트 크게 증가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A는 사실 프로모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수요가 반영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로 대응을 했을 때 수요를 많이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브랜드 D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놓고 제가 브랜드 매니저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랜드 A 또는 브랜드 B의 브랜드 매니저라면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프리미엄 세제를 쓰고 싶지만 가격 허들을 느끼는 소비자를 공략했을 때 더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전략은 브랜드 A, B 중에서는 브랜드 A에서 좀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브랜드 C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확대가 목표라면 가격 할인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브랜드 D 수요를 확 흡수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D는 앞서 계속 보여드렸던 결과에서 자사 브랜드의 가격을 변경했을 때 수요의 변화가 생각보다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다른 브랜드들이 가격 조정을 하게 되면 수요에 타격을 많이 입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브랜드 D의 브랜드 매니저라면 현재로는 가격 프로모션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브랜드력을 키우고 조금 더 충성 고객층을 만드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브랜드 프라이스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방법론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시나리오 테스팅하고 일견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격대의 시나리오에서의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대신에 설문을 진행을 할 때 당연히 프로그램 상에서 앞에 선택에 따라서 보여줘야 되는 가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방법론입니다.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경쟁 브랜드를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은 브랜드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시하는 브랜드의 개수는 자사를 포함해서 4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탁세제의 경우에도 사실 실제 시장에 있는 브랜드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4개 브랜드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내 브랜드가 많은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브랜드가 많더라도 사실 앞서서도 제가 브랜드 A, B와 브랜드 C, D는 좀 분리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나 기능 등으로 시장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다 커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 자사 브랜드와 직접 경쟁이라고 생각되는 시장의 범위를 고려해서 좁혀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시한 가격은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까지 10% 구간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가격에 민감한 카테고리라고 하면 구간을 10%가 아니라 5% 정도로 좀 낮춰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더 이렇게 조밀한 그런 가격대로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시하는 가격은 현재가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했을 때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최저 가격, 그리고 가격 인상을 했을 때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최고 가격을 반영하도록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비현실적으로 낮은 가격이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응답자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게 응답을 하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격은 현재가의 5에서 10% 선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5%보다 낮으면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굳이 가격이 달라진다고 내가 다른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은데 5% 정도가 넘어가면 어떤 브랜드를 구매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이 중요한 상황인데 경쟁사가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을 내거나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같은 가격에 낸다는 등등 가격이 아닌 속성을 최적화하고 가격이 아닌 것들의 대응까지 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될 때 쓸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컨조인트라고 하는 방법론인데요. 사실 컨조인트는 이 컨조인트 조사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한 이틀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난이도가 있는 조사 기법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별도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가격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만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컨조인트 제시 방법도 사실 앞서서 보셨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브랜드가 세 가지가 있고 각각 프로세서와 램과 가격이라고 하는 주요 조건들이 좀 다른 제품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을 구입하고 싶은지를 응답자에게 묻는 방식이고요. 응답자가 한번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세트에서는 이 조합이 다 달라진 또 다른 조합에 대해서 선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호의 데이터를 가지고 브랜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서나 램의 크기까지 달라지고 또 가격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소비자들의 선호가 달라지는지를 굉장히 다양한 축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앞서서 보셨던 BPTO는 딱 브랜드와 가격 두 가지만 변하거든요. 근데 컨조인트는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속성이 모두 변할 때 굉장히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마켓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컨조인트로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기에 이런 분석 복잡하지만 이런 거를 쓰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브랜드 A, B, C, D 4개의 제품이 존재를 하고 있고 현재 각각 마켓 쉐어를 24.2%, 29.6%, 26%, 20.2%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 근데 저희가 브랜드 E라고 하는 신규 제품을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신규 제품은 프로세서는 2000MHz, 그 다음에 램이 4기가, 가격은 2200유로 이렇게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있는 제품과 하나도 같은 것이 없죠. 조건이 되게 달라지는데 이랬을 때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컨조인트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규 제품이 출시가 되면 22.4%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서 브랜드 B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브랜드 E를 출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이제 고민이 되겠죠. 가격을 얼마에 내야 가장 매출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네, 컨조인트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 가격대가 각각 다를 때 시장 점유율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200유로일 때는 22.4%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로 예상이 됐는데 가격이 낮아질수록 예상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가지고 1700유로일 때는 34.2%가 예상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걸 한번 궁금해할 수 있겠죠. 신제품을 1900유로에 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랬을 때 경쟁사 제품 중에서 랩탑 A가 사실 저희가 내려고 하는 거랑 굉장히 스펙이 그래도 좀 유사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2200유로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랑 똑같은 1900유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컨조인트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랩탑 A가 2,200유로에 판매가 될 때는 우리가 1,900유로에 되게 되면 내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30%, 그리고 랩탑 A의 시장 점유율은 16.8%, 이래서 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랩탑 A가 가격을 1,900유로로 맞추게 되면 랩탑 A의 시장 점유율이 24.6%가 되고요. 우리 시장 점유율이 27.5%가 돼서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대로 랩탑 A 입장에서 이런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반드시 1,900유로에다가 맞춰서 뭔가 대응을 하려는 그런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컨조인트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메커니즘을 전부 다 소개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 간단하게 이런 개념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제품의 속성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 그게 소비자의 선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치화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1600MHz에서 2100MHz로 올라가면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 유틸리티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수가 0점에서 4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거고요. 램 크기도 256메가에서 4기가까지 갈 때 0.3에서 2.9까지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할 수 있고, 가격은 반대로 1600유로에서 2200유로로 올라가게 되면 효용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각 속성 수준별로 점수가 배정이 되면, 예를 들어 랩탑 A가 2100MHz에 1기가 램에 2200유로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점수들을 합쳤을 때가 이 가격, 랩탑 A가 가지는 전체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랩탑 A보다는 랩탑 B의 효용이 6.38로 더 커서 소비자가 더 선호한다라는 계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계산 방식을 A, B, C, D라는 기존 제품과 새로 도입이 되는 E라고 하는 브랜드 아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예상 선호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는 방식은요, 아까 제가 브랜드 E가 2,200유로에 출시될 때, 그리고 1,900유로에 출시될 때, 1,600유로에 출시될 때 예상 시장 점유율이 22.4%에서부터 34.2%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별로 시장 점유율을 그려보고 가격별로 매출 혹은 각 제품별 사실 고사양 제품일수록 원가가 많이 들잖아요. 원가를 고려해서 총이익 곡선을 그려보면 어느 지점에서 이익 또는 매출이 최대화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가격이 최적 가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컨조인트의 경우에도 앞서서 제가 BPTO에서 A 브랜드가 10% 인하하고 B 브랜드가 똑같이 10% 인하해서 대응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컨조인트는 조금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브랜드 A와 브랜드 E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A와 E가 현재 상황에서 브랜드 A가 2200유로에 2100MHz의 1기가 램을 장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0MHz의 A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좀 낮죠. 대신에 램이 4기가로 큰 거를 더 낮은 가격인 1900유로에 낸다고 하면 30.4% 마켓시어를 가지고 가서 브랜드 A보다 더 높은 선호 점유율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A가 스펙은 그대로 두고 가격만 1900으로 맞춰서, 즉 가격 대응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면, 브랜드 A의 선호 점유율이 7.8%포인트 올라가서 24.6%가 되고요. 우리 제품 브랜드 E의 경우에는 2.9%포인트를 잃어서 27.5가 됩니다. 만약에 브랜드 A가 더 공격적으로 램도 4기가에 맞추고 가격을 1900유로에 고정을 한다고 하면 브랜드 A의 점유율이 더 늘어나서 28.2%가 되고, 우리 제품은 26.2%가 돼서 브랜드 A가 우리보다 더 높은 선호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컨조인트라고 하는 분석은 이렇게
제품의 속성이 좀 복잡하고 그 속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의 제품이 나올 수가 있고 그에 따라 가격도 달라질 수 있고 경쟁사가 이런 가격이 아닌 어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 좀 더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런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가전처럼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품인데 기능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제품이거나 혹은 구독형 상품들 중에서 가격에 따라서 제공하는 혜택이 되게 다른 경우들이 다양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마지막 거의 다 됐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지난 9월 웨비나에서도 케이스별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론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 오늘도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방법론을 쓰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페이지를 만들어 왔는데 한번 흐름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질문은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경쟁 제품과 적극 비교를 하게 되는 제품인지를 살펴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질문은 소비자 인식상에 얼마면 싸다, 얼마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새로워서 아직 그런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들에게 좀 친숙하지 않은 서비스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식물 재배기 같은 새로운 가전이거나 개인 소유 슈퍼카를 대여해준다. 이런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구독 서비스거나 우주여행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다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는 가격의 준거점이 있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 오픈라인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 인식상의 준거점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제품의 가격대가 어느 수준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낮아서 약간의 변화를 소비자가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제품군인지 아니면 가격 수준이 100만 원대 혹은 뭐 적어도 10만 원대, 만 원대 정도는 되어서 5%, 10% 정도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는데요. 가격대가 1만 원 미만으로 낮아서 소비자가 그냥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음료나 치약 혹은 뭐 커피, 햄버거 같은 그런 제품들이라고 하면 가버그라인저나 하나의 제품의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하고 구매 의향을 묻는 모나딕 컨셉 테스트 같은 방식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단가가 10,000원 이상으로 높다고 하면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를 조금 더 정교하게 보는 방법인 PSM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용해 볼 수 있고요. 고단가 소비재인 세제나 화장품이나 혹은 가전 같은 제품에는 두루 잘 적용이 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경쟁 제품하고 비교를 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한 번 더 질문해야 되는 것이 경쟁사의 대응 가능성이 높은지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세제라던가 이런 제품은 프로모션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대응을 하기가 쉽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새로운 기능을 막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카테고리 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의 대응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카테고리 안에서 좀 새로운 제품을 내거나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때는 단기간에 따라오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앞서 보셨던 시나리오 테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 대응 가능성이 있는데 비가격 대응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격 대응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브랜드 이동이 활발한 식음료 소비재가 여기 좀 많이 해당하는데요. 아까 브랜드와 가격만 변화시키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던 BPTO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보다도 더 축이 굉장히 복잡해서 다양한 기능 조합으로 새로운 제품을 낸다라던가 이런 비가격 대응까지 감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주로 가전이라던가 구독 서비스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는 컨조인트라고 하는 방법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론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워야 되나 하실 텐데 외우시지 마시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다양한 방법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오늘은 조금 이해하시는 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조금 더 좀 간단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위에서 경쟁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을 때는 좀 왼쪽 2개 타부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쟁을 반드시 고려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방법론도 있는데
가격 중거점이 없을 때, 중거점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쟁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사의 대응 가능성, 그 다음에 그 대응이 가격 대응만이냐, 비가격 대응까지 고려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 색깔 칠해 놓은 세 가지예요. PSM, Price Sensitivity Meter라고 하는 방법론이랑 모나딕 컨셉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론이랑 시나리오 테스팅. 제가 세 개를 왜 색깔을 칠해놨냐 하면 사실 7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사실 이 7가지 방법론을 중에서 컨조인트 같은 거는 쓰시게 되는 확률이 꽤 많이 낮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방법론들을 좀 제하고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신다 그러면 뭘 기억하시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선정한 게 이 세 가지 방법론입니다. 먼저 모나딕 컨셉 테스트는 신제품이건 혹은 기존 제품이건 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가격을 제시하고 이 가격에 판매된다고 하면 얼마나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컨셉 테스트 할 때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이렇게 구매 의향을 보통 5점 척도로 묻고 거기서 반드시 구매하겠다와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을 합산을 해서 구매할 의향이 얼마나 있을지를 판단을 하는 방법론인데 제품의 단가와 관계없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근데 앞서서 여러 방법론을 들으셨기 때문에 모나딕 컨셉 테스트 하나 제시하고 이 가격에 살 의향이 있냐라고 묻는 게 너무 좀 단순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외로 모나딕 컨셉 테스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에서 응답하게 되는 현실에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질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PSM이라고 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얼마면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은지, 얼마면 너무 싸서 품질이 의심돼서 안 살 것 같은지, 어느 정도면 비싸긴 하지만 여전히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격인지, 어느 정도면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고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돼서 살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4가지 가격대를 묻고 이걸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 이 산출물로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가 나옵니다. 어떤 한 지점을 찍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범주 안에서 소비자는 이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특히 신제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시나리오 테스팅은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내 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경쟁 제품을 같이 고려할 것이 굉장히 명확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구매 상황을 좀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의 그 제목과 그 다음에 가격을 같이 보여주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인데 카테고리 내에서 새로운 컨셉의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때 특히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조사의 방법론의 디테일을 지금 다 외우려고 하시면 사실 너무 어렵고 그게 오늘 저희가 웨비나를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갔을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제가 100% 이해하지 않더라도 어떤 옵션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다음번에 내가 혹시 가격 결정 관련해서 고민될 때는 PSM이나 모나딕 컨셉 테스트나 시나리오 테스팅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만 머리에 넣고 가셔도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목적은 달성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격은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방법론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이 좀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소비자라면 어떻게 구매할 제품을 결정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게 방법론 선택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경쟁 제품을 찾아서 비교를 할 것 같은지, 얼마면 싼지 비싼지 이런 생각이 드는지, 다른 브랜드도 할인할 것 같은데 기다렸다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의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등등을 판단해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최저 최고 가격
그 안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들이 원가, 그리고 브랜드 인식, 우리 브랜드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얼마 이하로는 가면 안 되지, 이런 조건들이 생기거든요. 혹은 경쟁 브랜드가 지금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너무 비싸게 가서는 안 되지, 이런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현실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가격 수요 곡선을 봐도 앞서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점유율을 최대화하고 싶으냐, 매출을 최대화하고 싶으냐, 혹은 수익을 최대화하고 싶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가격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조정해서 얻고자 하는 것, 즉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목적을 머리에 넣고 데이터를 보시면 훨씬 더 결론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웨비나를 좀 다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장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격 조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적은 것처럼 비즈니스 성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격 결정인데, 저희가 느끼기에 생각보다 가격 고민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상황도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소비자도 조금은 더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가격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웨비나를 기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총 7가지 방법론을 소개를 드렸는데 저도 이 7가지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느 곳에도 한 번에 이런 가격조사 방법론이 있다고 정리되어 있는 자료 같은 게 존재하지를 않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어떤 방법론을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했을 때도 저를 담당하셨던, 제가 고객이던 시절에 저를 담당하셨던 연구원이, 어떤 연구원은 PSM만 계속 권하시거나 이런 특정 방법론을 좀 권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다른 건 없나? 어떤 경우에 분명히 다른 방법이 더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질문들이 해소되지 않는 시간들을 저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웨비나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가격은 분명히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좋은 탄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가 반드시 설문조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특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오셨다고 하면 과거에 가격 조정을 했을 때, 프로모션을 했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최우선으로 그 데이터부터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만큼 정확한 것은 없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과거 판매 데이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 가격 수용도 조사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거 데이터가 없는 신제품 출시의 경우에, 혹은 최근에 경쟁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을 때, 경쟁사에서 신규 브랜드를 냈거나 혹은 브랜드 포지셔닝을 굉장히 좀 프리미엄하면서 변화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우리 브랜드가 과거에 한 번도 취하지 않았던 가격 책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컨조인트는 좀 상대적으로 더 정교하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방법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교한 방법론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나디 컨셉 테스트처럼 되게 심플해 보여서 이렇게만 해서 되나 싶지만 사실은 실제 소비자의 구매 상황하고 가장 유사하게 재현하기 때문에 가격 수용도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론마다 사실은 어떤 상황에 더 적합한지가 좀 다르고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적합한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제가 선호 점유율이라는 표현을 쓸 때 시장 점유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어떤 조사 방법론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이 정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얼마가 될 건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즉 우리 브랜드가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을 했을 때 어디에서 수요가 옮겨올지 혹은 어느 경쟁사한테 수요를 빼앗길지, 즉 내가 결정을 했을 때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목적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더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얻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가격 수용도 조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익은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따라 시장에 주는 임팩트의 방향을 이해하고 더 내 브랜드에 맞는 결정을 하시는 데 필요한 근거를 얻으시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